서울 인사동 늦가을 저녁. 기왓장의 그림자가 골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구호 종이를 움켜쥔 한 소녀가 골목 모퉁이에 나타났습니다. 종이 위에는 희미한 봉황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을 새기던 노장 이도연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손에서 돋보기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봉황, 이건 왕실의 문양이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외투 차림의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놀란 눈빛으로 종이를 움켜쥐고 그대로 맨발로 달아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사연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동 좁은 골목은 늦가을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고 기왓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3대째 도장을 새겨온 노장 이도연은 낡은 목재 간판을 내걸고 작은 공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문서나 재판 기록에 쓸 중요한 낙관을 의뢰받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도장을 찾는 이는 드물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작업대 위에 붓과 칼만 올려두고 있었는데 문득 바깥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 한쪽 구호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는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종이는 거칠게 찢긴 듯 했지만 종이 위에 붉은색 먹물이 10개 번진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낯익은 곡선과 선, 그리고 희미하게 각져 있는 문양의 흔적이 보였던 것입니다. 순간 이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각자와 문양을 다루어온 눈이기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조선 왕실의 어보 계열에서만 사용되던 봉황 문양의 변형이었습니다. 아가야, 이 종이는 어디서 난 거니?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서요. 배고파서 그냥 뭐라도 써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도 도연의 시선은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먹물의 번짐, 도장의 압력으로 생긴 종이 섬유의 눌림 자국, 봉황 꼬리 깃털의 새 갈래 곡선. 아무리 오래된 종이라 해도 결코 흔한 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공방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돋보기를 들어 종이를 다시 살폈습니다. 번짐 사이로 드러난 작은 결각 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황이 아니라 왕실 전용 봉인 중에서도 극히 드문 12각 봉황문이었고 마지막 제작 기록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문양을 손에 쥐게 된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차를 마시는 소녀를 살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혜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기억나지 않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몇 해 전부터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사용하는 말투와 젓가락을 드는 습관은 평범한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오랜 교육이 배어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단정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혜원이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은제 고리 안쪽에 눈에 띄는 각자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키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고리 안쪽에 새겨진 것은 봉자의 축양문, 바로 앞서 본 봉황 문양과 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이 목걸이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니? 기억나는 하나주 어릴 때부터 늘 목에 있었어요.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지니고 다녔어요. 도연은 종이와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에 남은 문양과 목걸이 각자가 하나의 계보로 이어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왕실 계열 혹은 그 혈통을 증명하는 봉황의 증거가 소녀의 삶 어딘가와
맞닿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공방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어 명의 남자가 골목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 차림의 시선을 은밀히 돌리며 누군가를 찾는 모습. 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소녀가 우연히 문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혜원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밖은 추우니 위험하단다. 정말요? 저 같은 애를 두셔도 괜찮아요. 괜찮다. 내가 가진 건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습니다. 봉황 문양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과거 권력과 현재를 잇는 운명의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중심에 이 소녀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문양 자료집과 공방 금고 속 비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스승에게서 전해받은 봉황 도장의 계보와 제작자들의 기록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기에는 혜원이의 목걸이와 동일한 각자가 새겨진 시안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를 내 앞에 보냈구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낯선 공방 안에서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루를 쓸고 물을 받아와 작업대 옆에 놓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정함과 익숙한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우려내며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다시금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곡선, 눈과 눈썹 사이의 기운, 입술에 감도는 빛깔. 그 어느 하나 평범한 아이의 관상과는 달랐습니다. 봉황 문양과 목걸이만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혜원아, 혹시 내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 있었던 기억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했고 그냥 떠돌면서 살았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묘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런 삶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도연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든 혜원의 옆에서 도연은 비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에 남겨진 봉황 문양과 아이의 목걸이, 그리고 아이의 관상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한 장, 두 장을 넘길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황 도장은 본래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증표였고 그 흔적이 일제강점기 이후 자취를 감췄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지금 한 아이의 손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낯선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원이 꿈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 혜연이는 여기 있어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부모를 언급한 적 없던 아이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단순한 아이의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라진 기억의 파편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또렷하고 절실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결심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밖 골목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인기척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검은 외투 사내들의 그림자가 머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혜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은 잔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혜원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빗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아직 어린 몸짓에도 어른스러운 단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꾸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아이가 꿈속에서 내뱉은 말, 엄마 아빠라는 그 두 단어가 도연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흘린 그 말은 분명 과거의 단서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이 위 봉황 문양과 목걸이의 각자, 그리고 아이의 품이 있는 태도까지 모든 조각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아침은 먹었니? 아직이요.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 대답에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식탁에 마주 앉은 혜원의 행동은 그를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손끝은 단정했고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먹는 모습은 마치 오랜 가르침을 받은 양숙련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이의 습관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받은 집안의 흔적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 준 적 있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 도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몸가짐은 하루아침에 익히기 어려운 법입니다. 오랜 시간 어른들의 손길 속에서 다져진 교육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이의 기억은 8살 전후부터였지만 그 이전의 삶은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혜원이 방으로 들어가자 도연은 혼자 공방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숨겨둔 봉황 도장의 계보록과 고문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록을 확인하던 중 그는 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남겨준 흑백 사진이었고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옥새와 함께 어린 아이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은 지금 혜원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자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그는 도연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족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와서 다행이다. 보여줄 게 있다. 도연은 혜원의 종이와 목걸이 그리고 계보록을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곧 목걸이 안쪽의 봉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오래된 왕실 계보와 관련된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연은 아니야. 그리고 어젯밤 아이가 꿈속에서 부모를 부르더구나. 분명 뭔가가 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여전히 수상한 그림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검은 외투 사내들이 공방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안 된다. 상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괜히 움직였다간 더 큰 위험이 올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혜원은 방 안에서 소박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지닌 운명은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윤 도장집 맞습니까? 혹시 어린 여자애 하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도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여기엔 그런 아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정적 뒤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준비해 두시죠. 뚝 끊긴 전화기에서 으스스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급히 태준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혜원의 정체를 숨기고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인사동 골목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의 불빛이 모두 꺼지고 남은 건 가끔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래된 도장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낮에 걸려온 전화, 아이를 노리는 이들의 존재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혜원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답게 곤히 잠든 모습이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꼽으며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 만약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현관이 미세하게 덜컥거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 역시 방에서 서둘러 나와 도연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들으셨어요? 누가 문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라. 혜원이를 깨우면 안 된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초 뒤 인기척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누군가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싱그럽게 웃으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도연과 태준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왜 두 분 다 그렇게 무거운 얼굴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란다. 그냥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도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혜원은 아이답지 않은 눈빛으로 그 거짓을 꿰뚫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다시 한번 도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분명 어린아이인데 눈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성숙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태준은 신문 아카이브를 뒤지던 끝에 중요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8해 전 당시 한 국회의원의 부인이 어린 딸과 함께 교통사고로 실종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고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혜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 기사 이 아이가 혜원일지도 몰라요. 나도 이미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 목걸이와 봉황 문양, 그리고 저 태도까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가사에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실 제례에서만 쓰이던 고어였습니다. 도연과 태준은 동시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알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기억 속에서 지워진 전생의 흔적이 무심히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혜원을 바라보던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는 평범한 고아로 둘 수 없다고.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앞에는 다시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가 공방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아직은 안 된다.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상대일지 모른다.
우리가 먼저 진실을 찾아야 한다. 도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금고에서 또 다른 봉황 문양 기록을 꺼내어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봉황 문양과 함께 12각 봉인 왕실 직계 후손에게만 부여된다라는 글귀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 또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누군가 들이닥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런 어른들의 불안을 알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혜연이는 괜찮아요.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과거가 무엇이든 이제는 지켜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뒤에는 거대한 위험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을수록 골목의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공방 안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웠고 도연의 손끝은 보이지 않게 떨렸습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혜원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먼저 찾아오는 건 늘 위험이었으니까요. 태준아, 국립박물관 전각 보존과에 연락이 닿았다고 했지. 네. 내일 오전이라면 잠깐 볼 수 있답니다. 12각 봉황문 원판 추정 자료가 있다고요. 다만 공식 요청 절차는 복잡하대요. 공식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공방 근처를 맴도는 이상 오늘 밤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이중 바닥을 드러내자 작고 평평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얇은 한지와 잉크, 그리고 오래도록 감춰둔 감별용 흑연 시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원아, 내 목걸이 줄을 잠깐 볼 수 있겠니? 매듭 안쪽에 작은 표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네, 조심히 다뤄주세요. 도연은 돋보기와 흑연 시트를 이용해 목걸이 고리 안쪽을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순간 눈앞에 미세한 선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봉자가 아니라 선들 사이에 아주 작은 숫자와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패턴은 좌우 비대칭의 리듬으로 이어졌고 끝 부분에는 12-로 보이는 표기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좌표다 아니면 등록부 코드. 박물관이 아니라 문중 족보 쪽일 수도 있어요. 일제시기 비공개로 정리된 후손 표식 체계가 전에 내려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때 공방 벽 너머로 낮고 억눌린 말소리가 스쳤습니다. 도연과 태주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의 발걸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숨을 죽이는 기척은 더없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불이 꺼지면 뒤쪽 작업실 민문으로 내려가. 거기서 나와 골목 끝 연탄 가게로 가면 뒷마당에 좁은 문이 하나 있다. 할아버지는요? 나도 바로 뒤따라간다. 잠깐만 앞서 가 있어. 전등 스위치가 딸칵 꺼지자 공방은 한순간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소리가 문 가까이 다가왔고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숨을 멈추고 휴대폰 플래시를 최소 밝기로 켠 채 뒤쪽 민문을 열었습니다. 혜원은 양손에 봉황 문양이 찍힌 종이와 목걸이를 꼭 쥔 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쾅 부딪히며 열리는 소리가 뒤를 쫓아왔습니다. 거기 멈춰.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공방 안의 어둠 속에서 검은 외투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문 뒤쪽에 비워둔 목재 상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작은 소음에 그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사이 혜원은 민문을 빠져나와 골목의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연은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 한지 더미를 끌어 바닥에 흩었습니다. 여긴 목수의 집일 뿐이요. 찾는 게 있으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우리에겐 절차가 필요 없어. 그의 발이 한지를 짓밟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태주는 그 틈을 타 작업대 아래 비밀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오래된 캐비닛 뒷판이 밀리며 작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공방을 돌아보고 혜원이 나간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골목 밖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연탄 가게의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사람 키보다 낮은 담장 너머로 야산의 그림자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숨을 삼키며 얕은 숨을 반복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은 조금만 힘내면 돼요. 연탄 가게 뒷마당의 좁은 문은 겉에서 보면 막혀 있는 듯 했지만 안쪽 걸쇠를 살짝 들어 올리면 틈이 생겼습니다. 도연이 그 문을 밀고 들어오자 혜원은 그제야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이어 태준도 어둠을 헤치고 합류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이 근처는 이미 노출됐어요. 좋다. 먼저 박물관으로 가자. 밤 근무하는 선배에게 부탁해 보마. 세 사람은 골목을 끊어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도연은 혜원의 목걸이 고리 좌표를 한지에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12-3791처럼 보이는 숫자열과 점의 배열. 태주는 휴대폰으로 비공개 문중 자료실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열람 가능한 구간이 있었지만 이 숫자열을 대입할 만한 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문서 체계가 아니에요. 비선용 코드입니다. 박물관 기록과 교차 확인해야 의미가 나올 듯해요. 국립박물관 뒷문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오래전 전시 자문을 하며 인연을 맺었던 보종과 연구원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연구원은 야간 데이터 백업을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12각 봉황문 원판 추정 자료가 있다고 들었소. 아주 잠깐 비교만 하고 싶소. 새하얀 장갑을 낀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투명 폴더들을 꺼냈습니다. 고해상 스캔 이미지에는 봉황의 깃배열, 외곽선의 간격, 내부 미세 결각의 반복 패턴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혜원이 들고 온 종이의 인형을 맞댔습니다. 일치율은 놀라웠습니다. 외곽 12각의 모서리 각도, 편차, 깃끝에 미세한 파상 굴곡까지 거의 겹쳤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되는 지점 원판 제작자의 개인결, 즉 의도적으로 숨겨둔 정-자 모양의 미세 상처가 동일한 위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같다 같은 판에서 찍힌 문서다. 이 정도면 원판 계보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판은 기록상 일제 말기에 반출된 뒤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어요. 반출 경로 마지막 보관처가 어디였는지 볼 수 있을까요? 연구원이 데이터베이스를 더듬어가는 동안 혜원은 유리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 고리는 조용히 흔들리고 반사된 빛이 잠깐 아이의 눈동자 안에 봉황의 꼬리처럼 스쳤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오래된 반출 기록이 떴습니다. 내각 문서고 특별 보존함 열람권한 제한. 그 아래에 흐릿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위탁 재단. 태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재단 국정과 연이 깊은 곳입니다. 만약 여기가 원판을 갖고 있다면 아이를 쫓는 세력도 같은 줄기일 수 있어요. 결국 봉황은 권력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셈이군. 연구원은 더 도와주고 싶다는 눈치였지만 이미 늦은 시각이었고 보안 로그도
남기지 않은 채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함부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택시 불빛이 멀어지고 박물관 담장 그림자가 포물선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없음. 자료 확인은 즐거웠나? 당신들 누굽니까? 내일 밤 한강 다리 아래 아이를 데려오면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주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은 명확했고 유혹은 교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거나 맞서 진실을 끌어올리거나 우린 내일 다리로 가지 않는다. 대신 그 재단의 문서고부터 연다. 보안이 빡빡합니다. 하지만 우회할 방법이 없진 않죠. 제가 가면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아이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봉황은 문을 여는 상징이었고 혜원은 그 봉황의 이름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문을 여는 열쇠는 오래전부터 아이 스스로였는지도 모릅니다. 박물관 담장 너머에서 바람이 크게 한번 울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에 섞여 멀리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겹쳤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봉황이 남긴 이름을 따라 문을 여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사동 골목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도영과 태준, 혜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날 박물관에서 확인한 기록, 재단의 이름, 그리고 낯선 자의 전화까지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봉황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문을 여는 증표였고 혜원은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위에 펼쳐둔 노트북을 두드리며 재단의 위치와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 건물은 서울 강북의 외곽에 자리한 겉보기엔 평범한 문화재 연구재단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별도의 보안 구역이 존재했습니다. 일반 연구원은 접근할 수 없고 극히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대신 재단의 지하 보관고는 주말마다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 밤이 그날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라는 말이지. 다만 혜원을 데리고 가는 건 위험하다. 아니에요. 저도 가야 해요. 제가 있어야 문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이는 12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래된 비밀을 견딜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려면 혜원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조용히 재단 건물 근처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었고 거리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은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지만 정문을 지키는 경비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문은 피해야 합니다. 뒤편 주차장 지하로 연결되는 작은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엔 별도의 경비가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골목을 돌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철문이 있었고 카드키 인식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보안 우회 기기였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쪽은 이미 누군가의 발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 끝, 두 명의 남자가 검은 외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놈들 벌써 눈치챘군. 이쪽에서 먼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봉황의 주인을 숨길 수는 없군요. 남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순간 꺼졌다 켜지며 사방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주는 혜원을 감싸 안고 한쪽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세 사람은 재빠르게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보강고 앞은 전자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원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희미한 빛을 내며 잠금 장치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죠? 역시였다. 이 목걸이 자체가 열쇠였던 거야. 잠금 장치가 스스로 해제되며 문이 열렸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와 봉인된 서류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진 원판 도장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외투의 사내들이 쫓아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찾으셨군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태주는 온몸으로 혜원과 도연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는 순간 보강고 천장에 비상경보가 울리며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건물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혜원의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지금부터는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장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파괴할 것인지. 혜원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봉황 문양의 주인이자 잃어버린 역사의 증표를 손에 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검은 외투들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도연의 손끝은 종이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운명이에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봉황 문양이 새겨진 도장이 혜원의 손에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외투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가 내뿜는 힘은 오래된 왕실의 기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경보등이 돌며 보강고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혜원의 작은 손바닥 위에서 봉황 원판이 은빛으로 떨렸고 그 떨림이 벽과 천장으로 번지듯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외투들은 그 광채를 직시하지 못한 채 반사적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오른쪽 사다리. 비상통풍로로 올라간다. 내 혜원아 손 꽉 잡아. 세 사람은 철제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올랐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단해 라는 고함이 뒤늦게 터졌지만 봉황의 빛이 한순간 강하게 번쩍이는 바람에 추격이 늦어졌습니다. 통풍로 끝 해치가 삐걱 열리며 습한 공기가 들이쳤습니다. 그들이 몸을 빼내는 순간 비상문 너머로 무전음이 터졌습니다. 대상 확보 실패. 외부 이동 중. 다리 계획으로 전환한다. 다리 한강이구나.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택시 불빛이 미끄러졌고 그 사이를 비집고 그들은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연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혜원은 가슴에 원판을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요. 이제부터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원판이 가리키는 주인이 누구인지.
공식화하지 않으면 계속 쫓기기만 해요. 택시 안 창밖으로 비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켜고 박물관에서 받아온 봉인 패턴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도연은 원판 옆구리에 아주 미세한 홈들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돌틈에 숨은 4개의 촉 각도와 간격이 일치하자 원판 중심이 딱 하고 반바퀴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금판이 밀려 나왔습니다. 금판에는 난해한 점과 선, 그리고 간략한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2각의 주인, 복명에 있는 자. 태준이 데이터를 대조해보자 점과 선은 좌표가 아니라 혈통 인증용 암호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거 왕실 내봉인 담장이 남긴 일종의 생체 가문 결합 코드. 혈족 확인용입니다. 목걸이와 원판이 함께 있어야 해독되고 주파수 반응값이 일치해야 진짜라고 인정돼요. 그럼 아이의 목걸이가 마지막 열쇠였던 셈이군. 도연은 한숨처럼 짧게 웃었습니다. 오래된 직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기 때문입니다. 발신자 비공개. 다리로 오라 했지. 거기서 끝내자. 이제 우린 증거가 있다. 끝내고 싶은 건 우리가 될 수도 있어. 증거는 종종 강물에 빠져 사라지지. 전화가 끊기자 택시 내부의 침묵이 두꺼운 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리로 가자. 하지만 우리가 정한 무대로. 한강변 주차장.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엮어 유리막처럼 드리웠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급히 USB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금판과 원판, 목걸이의 반응값을 녹화한 파일. 다른 하나는 박물관 연구원의 확인 메일과 반출 기록 사본. 도연은 혜원에게 노란 비옷을 입혀주며 두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겁내지 말아라. 우리가 내 옆에 있다. 약속한 다리 하부.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검은 외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서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어깨를 때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져왔나? 서두르지 마세요. 거래의 원칙부터 확인하죠. 인질은? 인질은 없다. 다만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거다. 말과 동시에 양측에서 흩어져 있던 남자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긴장으로 시간이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강 위쪽 난간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짧게 몇 번 터졌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아주 얇게 그렸습니다. 생중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리 위에서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기자에게 방금 파일이 전달됐어요. 이쪽으로 한 걸음만 더 오면 봉황 원판과 12각의 주인 뉴스가 아침 첫머리를 장식하겠죠. 허세군. 허세인지 확인해 보시죠. 기자 이름은 소속은 일부. 그리고 박물관 연구원에게도 만약 내 연락이 끊기면 즉시 학술계 메일링으로 자료 배포 트리거를 걸어뒀습니다. 사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고 고개를 들어 비를 맞았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오는 시각, 강물은 무거운 낯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두 팔로 원판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좋아. 그럼 바꾸자. 아이는 놔두고 원판만 두고 가라.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 안 된다. 이건 아이의 것이다. 그만하세요. 제 이름은 혜원이에요. 그리고 복명에 있는 자랍니다. 소년 같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기둥과 물결, 빗소리까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혜원은 원판을 들어 올리고 목걸이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세한 공명이 두 물건 사이에서 번개처럼 흘렀고 봉황의 날개 부분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도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이야. 태주는 USB 하나를 등 뒤로 휙 던졌습니다. 다리 위 난간에서 어둠 같은 그림자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다리 하부 반대편에서 순찰차의 불빛이 멀리 번졌습니다. 의도한 시선 분산이었습니다. 검은 외투들 일부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도연과 태주는 혜원을 가운데 두고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잡아. 짧은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고 발자국 소리가 소나기처럼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부 난간에서 다시 한번 셔터가 터지고 확성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인원 움직이지 마세요. 인근 순찰대가 접근 중입니다. 실제 경찰이 아니라 태준이 준비시킨 경고 멘트 음성. 하지만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검은 외투들은 잠시 멈칫했고 세 사람은 다리 기둥 사이 그늘로 파고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혜원의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잘했어. 아가.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랑 오빠가 있으니까. 강물의 소리가 조금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다리 위 난간에서는 누군가가 천천히 자리를 옮기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다음 수를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진실이고 그들이 가진 건 침묵입니다. 내일 아침 침묵을 깹시다. 기자와 학술 네트워크 동시에요. 동의한다. 하지만 혜원이를 전면에 세우진 않는다. 아이는 지켜야 해. 저 숨기지 않을래요. 제 이름은 제 것이니까요. 빗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봉황 원판의 금빛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에 얹힌 목걸이는 미세한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그 떨림이 멎는 순간 이상하게도 세 사람의 호흡도 한 박자 균형을 찾았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단어가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봉황이 남긴 이름은 도망이 아니라 증명이었고 증명은 곧 빛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 사람은 새벽녘 좁은 고시원 건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친 몸을 벽에 기대자 비에 젖은 옷에서 차가운 냄새가 번졌습니다. 혜원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원판을 품에 안고 있었고 도연은 그 곁을 지키며 서성였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이 자료가 퍼져야만 저들이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판을 누를 때마다 긴장된 기척이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USB에 담아둔 영상과 암호값을 정리해 두 곳으로 동시에 보낼 준비였습니다. 하나는 학계의 국제연구자 그룹, 다른 하나는 미리 연결해둔 기자였습니다. 태준아, 너무 성급하진 말아라. 확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역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 알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두 갈래로 보낼 겁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증거를 퍼뜨리게. 혜원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린 얼굴에 얼음 같은 결의가 스쳐갔습니다. 만약 세상에 알려지면 저를 더 쫓아오게 되겠죠? 그래도 숨는 것보다 낫다.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도연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도연 씨,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지요. 봉황 문양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입니다. 더 이상 공개를 시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짧은 통화가 끊기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태주는 이내 표정을 굳히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이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학계의 한 연구자가 메일을 통해 봉황 원판의 실물 영상과 좌표 데이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며 긴급 확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알린 것이었습니다. 기자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아침 75도국 회의에 이 자료가 올라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검은 밴이 멈춰 섰고 낯선 남자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원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또 왔어요. 태준아, 뒷문이다. 어서. 그들은 급히 좁은 뒷계단을 내려와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새벽의 공기는 서늘했고 사람 하나 없는 거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발소리는 뚜렷하게 쫓아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혜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가야, 지금 무섭더라도 버텨야 한다. 내가 가진 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증거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오래된 관장으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봉황 문양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잃어버린 정통성을 이어줄 다리였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서의 대치, 그리고 이제는 도시 한복판까지 스며든 추격. 모든 것이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늦었습니다. 아침이면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혜원이가 누구인지. 세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둠은 조금씩 물러가고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곧 더 큰 폭풍을 불러올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의 빛이 점차 골목을 밀어냈습니다. 찬 공기가 가라앉은 서울 하늘에 먼 동이 트자 도연은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사이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역사적 의미를 지닌 봉황 문양 원판의 실물 영상이 학계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희귀 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진위 여부를 긴급 검증 중입니다. 그 순간 혜원은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숨어있는 작은 소녀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 속으로 내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네요. 그래도 이제 숨을 필요는 없다. 진실이 빛을 보았으니 아무도 쉽게 지우지 못할 거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으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 진실이 밝혀지면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마지막 경고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나선 이상 그쪽도 정면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 시각 청와대의 한 비밀 회의실, 권력의 최상층에서 긴급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원판 영상은 이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곁에 보좌관들은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지금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대통령께도 곧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절대 안 돼. 그 아이는 나타나선 안 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시 공방으로 돌아온 도연과 태준, 그리고 혜원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빵과 따뜻한 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신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봉황 문양 원판과 함께 목걸이에 새겨진 봉펑 자각이 함께 공개되며 실종되었던 한민수 대통령의 친딸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원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저 정말 대통령님의 딸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태주는 혜원의 어깨를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누구냐는 사실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야.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해. 그때 공방 앞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골목을 서성이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왔군. 이번엔 우릴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일 겁니다. 혜원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싸워야 할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낀 것이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음모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먼저 나서자. 청와대 문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된다. 저를 세상 앞에 내놓으시겠다고요?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혜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굳은 결심이 먼저 비쳤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차례로 잠을 청했지만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침이 밝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또한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청와대 앞 도로는 경찰차와 취재진으로 붐볐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일제히 속보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봉황 원판 실물 확인,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도연은 혜원의 손을 꼭 잡고 청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곁에서 두 사람을 지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려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대통령의 딸입니까? 봉황 문양과의 관련성을 직접 밝히실 겁니까? 순간 혜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은빛 목걸이를 꺼내어 목에 걸고 품속의 원판을 꺼내들었습니다. 빛이 햇살을 받아 번져 나가자 취재진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혜원입니다. 이 목걸이와 이 원판은 제 가족이 남긴 것입니다. 저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기자들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의 셔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청와대 정문이 열리고 대통령 한민수가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오랫동안 그리움을 품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혜원아, 짧은 호명 하나에 혜원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꿈속에서 들리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순간 대통령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양쪽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 장면을 환하게 비추었고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 뒤편에서 김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멈추세요. 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조작된 증거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USB와 학계의 검증 보고서가 동시에 발표되며 봉황 문양과 목걸이 그리고 혜원의 혈통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8년 전 사건의 기록과 위조 서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군.
순자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수십 년 쌓아 올린 권력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 집무실 안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그 상처를 국민 앞에 숨겼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 돌아가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전국은 충격과 동시에 깊은 울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혜원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골의 작은 집, 노란 은행잎이 마당에 가득 쌓인 오후, 도연은 뜨거운 차를 끓여 혜원에게 내주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한민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내 운명이란다. 봉황의 문양이 가리키던 건 권력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었어.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혜원의 웃음은 마당을 환히 비췄고 오래된 공방 장인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찾았습니다. 봉황 문양이 남긴 이름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고리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